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과서적 기법으로 합리화된 역전의 경직성, 경계선 환자와의 정신치료에 담긴 역설 중 하나는 치료 구조를 설정하는 행위 그 자체가 역전의 상현이 일어나기 좋은 비옥한 토양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정신치료 초심자가 그리고 정신치료 경험이 많은 이들조차도 치료적 얼개를 위반하는 방향으로 자신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환자의 힘에 불안을 느끼고 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지나치게 경직된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경계선이라는 용어는 종종 경멸적으로 남을 조종하는 데 능한 자, 분열시키는 자 혹은 골칫거리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어머니의 보살핌을 원하는 환자의 전이 소망은 치료자의 전문가적 능력과 진실성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치료자는 환자에게 현혹당하지 않기 위해 냉정하고 유보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이러한 역전의 지각을 다룰 수도 있다. 그리고 이처럼 냉정하고 유보적인 자세는 추후에 확고한 제한 설정 같은 교과서적 기법으로 합리화될 수도 있다. 치료자의 유보적이고 무반응적인 태도는 그들이 지각한 환자의 대상을 향한 갈구나 정서적 강렬함에 정비례한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 치료자는 자신 또한 어떤 정서적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으며 그 소용돌이 속에서 자기를 잃고 융합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르윈과 슐츠는 치료자는 융합으로의 위험한 초대라고 간주되는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환자에게 상실에 대한 위협을 가한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거리를 두는 방식의 역전의 전략을 활용할 때의 치료자는 마치 환자의 전부 아니면 전무의 관점이 맞서 싸워야만 하는 불변의 현실인 것처럼 행동한다. 중간지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무심결에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경계선 환자와의 정신치료 과정을 통틀어 치료자는 상황을 재앙적인 양극단의 양자택일 문제로 바라보라는 환자의 강요 속에서 합리적인 중간지대를 찾아내기 위해 계속해서 분투해야만 한다. 사실상 경계선 환자와의 거의 모든 정신치료 회기는 환자의 전이 소망을 얼마나 부분 충족시켜 줄 것인가와 관련된 역전의 딜레마를 수반한다. 치료자는 부분적인 만족감과 완전한 박탈감 중에서 무엇이 더 전문성에 반하는 중대한 실수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 판단은 해당 시점에 치료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도움이 되는 지침 중 하나는 케이스멘트의 리비도적 요구와 성장 욕구에 대한 구별이다. 전자인 리비도적 요구를 충족하려다 보면 치료자는 치료를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고 심각한 윤리적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 후자인 성장 욕구를 좌절시키려다 보면 치료자는 환자의 성장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케이스먼트의 성장 욕구 개념은 전통적으로 안아주기 환경의 제공이라고 불린 용어로 이해할 수 있다. 일관성은 안아주기 환경을 이루는 가장 필수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케이스먼트의 역설적이게도 환자가 분석가로부터 필요로 하는 일관성은 변화하는 요구에 공감적으로 대응하기를 포함하며 이는 환자를 항상 경직된 태도로 대하기보다는 때로는 융통성 있게 대해야 함을 의미한다라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는 침묵을 차갑고 냉담한 어머니와 함께 보냈던 어린 시절 경험과 유사한 재외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자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언어적 개입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대상 항상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환자는 긴 연휴 동안 치료자와 짧게나마 전화 통화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치료자가 하는 말 몇 마디만으로도 환자는 곧바로 치료자를 살아있고 생기 있는 존재로 복원하고 분리되어 있는 동안 떠오른 재앙적인 불안을 떨쳐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적인 전이 만족은 정신치료가 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정한 성장 욕구는 만족시켜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치료가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 어느 정도까지 그 욕구를 만족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치료자가 표현형 지지적 정신치료의 연속선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와 연관이 되어 있다. 치료자는 어떤 기법을 활용할 것인지 결정할 때 반드시 환자의 성격에 대한 신중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지지적 치료에서 부분적인 만족이 발생하더라도 이 만족은 환자가 가진 무조건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향한 갈망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환자를 만족시켜줄 지지적인 개입은 반드시 환자의 약해진 자아 기능 영역을 구체적으로 개량해야 한다. 경계성 환자를 위한 지지적 정신치료의 체계적 접근법을 고안한 락랜드는 다음과 같은 경고를 내렸다. 치료자가 행동화하지 않고 역전의 반응을 활용하는 능력, 즉 지지, 조언, 칭찬, 제한 설정 등의 방법을 환자가 지닌 자아의 결핍 부분들이 요구할 때만 활용하는 능력과 치료자 자신의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소망을 충족하려 하지 않는 능력이 가장 곤란한 시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은 바로 경계선 인격장애 환자와의 지지적 정신치료 속에서이다. 그러나 유연함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경계의 필요성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일부 전이 소망, 신체적 접촉에 대한 갈망 등은 어떤 상황에서도 충족될 수 없다. 먼저 위기관리의 관점에서 볼 때 치료자가 환자를 포옹하는 것은 살얼음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것과 다름없다. 더욱이 엄격한 인성적 관점에서 보면 환자를 말 그대로 안는 행위는 분석적 공간을 붕괴해버리고 상징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의 차이를 모호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행위는 환자로 하여금 치료자가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던 부모가 되어줄 것이라는 잘못된 희망을 품게 할 수 있다. 치료자는 궁극적으로 환자를 좌절시켜야만 한다. 환자의 열렬한 욕구들을 좌절시켜야만 필수적인 환멸과 애도 과정이 정신치료 속에서 일어날 것이다. 전적으로 좋은 어머니가 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역할은 지속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비치료적이기도 하다. 환자가 전이에서 출현하는 내적 대상 관계에 변천들을 분석할 수 있으려면 치료자를 유년기의 과거 대상으로 경험할 필요가 있다. 환자가 성자에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가능하다는 듯이 치료자가 자신을 완벽한 대상으로 드러내고자 하면 치료는 이 필수적인 작업을 건너뛰게 된다. 새로운 대상과 과거 대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은 경계성 환자와의 성공적인 정신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린버그가 중립성에 대해 내린 현대적인 정의는 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린버그가 볼 때 중립성이란 환자가 분석가를 과거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과 분석가를 새로운 대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능력 사이에서 최적의 긴장을 형성한다는 목표를 구현하는 것이다. 유서 깊은 정신분석 개념인 중립성에 대한 이런 재개념화는 치료자에게 보다 많은 유연성을 허용함으로써 경계선 환자에 대한 태도를 더 적절히 정의하고 있다. 자아 원본능 초자로부터 등거리를 유지하는 전적으로 비판단적인 역할로 정의되는 전통적인 중립성 개념은 부모로부터의 학대나 방임, 무관심으로 인해 고통받아온 많은 경계선 환자의 치료에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환자의 행동이 자기 파괴적이거나 치료자 혹은 치료 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위협이 될 경우 환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직면하게 해야 한다. 중립성에 관한 그린버그의 정의는 매일매일 극적인 사건이 펼쳐지는 경계선 환자와의 정신치료를 특징 짓는 전이 역전이 상현을 체계적으로 처리한 후에도 상현이 뒤이어 되풀이되는 장면을 포착하고 있다. 치료자는 투사적 동일시 과정을 통해 하루는 악인 역할을, 그 다음 날에는 성자 역할을 의무적으로 수행한 후에야 마침내 자신에게 익숙한 전문가적 모습을 어느 정도 되찾는다. 머지않아 치료자는 박해를 가하는 나쁜 대상이든 이상화된 전적으로 좋은 대상이든 본질적으로 모두 치료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오직 새로운 실제 대상으로서의 치료자만이 과거 대상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양자관계 속 경험을 반영하는 일관된 인물로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경계선 환자의 치료자가 삼을 수 있는 합리적인 목표는 나쁘지 않은 대상이 되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이 정도로 타협하기만 해도 대부분 만족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 설명들이 쉽지는 않은데 여러 사람의 의견을 가져왔어요. 너무 지나친 엄격한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 이론적인 중립성이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거 자체를 만족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쪽으로 보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좀 이해하면 어떨까 싶어요. 경기선 환자들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뭘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그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좋은데 이분들의 정서적 욕구, 정서적 니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해 줘야죠. 그렇지만 그걸 현실적인 만족을 달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그래서 이 경계는 명확히 해야 되는데 경계가 이거 자체를 경계선 환자의 경계를 유연하게 만든다고 하는 개념은 조금 위험하다고 봐요. 그런데 어떤 것을 경계로 삼아야 될 것이냐. 정서적 니드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을 통해서 이분들을 수용해내는 그 어떤 정서가 오거나 이걸 컨테인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이 경계를 무시하고 예외를 설정하도록 이렇게 강요하는 이런 현실적인 경계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요구를 만족시키게 되면 이분들을 치료할 수 없어요. 치료 세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켜줘야 되는데 이거 자체를 일정 부분 이분들의 요구를 일정 부분 어떤 것을 만족시키지 않을 것인가라는 측면을 정서적인 니드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있는데 현실적인 요구에 대해서 그 요구에 부응하는 형식으로 가게 되면 이 경계가 무너져 버리는 상황이 일어나죠. 쉽지 않은 거지만 이 두 가지를 좀 구별을 해서 볼 수 있을까 하는 게 어떤 챌린지라고 보여요. 그래서 어머니가 돼달라고 하는 욕구 혹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돼달라는 욕구, 부모가 돼달라는 욕구를 부모가 해야 되는 것을 자기가 대신하겠다고 나서는 순간은 경계가 무너져 버리죠. 그렇지만 부모에게 가지고 있었던 사랑받고 싶은 욕구, 지지받고 싶었던 욕구, 어떤 부모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공격성, 이런 정서들이 우리에게 이 정서의 표현 혹은 정서의 유입을 감당하고 이 정서가 충분히 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정서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어쩌면 프리헤드포로 환자들 중에서는 이런 경계가 없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이분들은 말하자면 경계선 환자들은 경계를 없애고 싶은 욕구예요. 융합하고자 하는 욕구란 얘기예요. 과거의 원대상으로부터 충분하게 사랑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했던 이 경험 때문에 새로운 대상을 만나면 그 대상이 원부모처럼 자기를 대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원부모와 관계에서 이분이 충분히 누리지 못한 것은 융합적인 관계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융합의 관계를 누리지 못한 이분들이 새로운 대상에게서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수용해주는 대상을 만나고 싶어한다. 자기의 요구를 무조건 다 들어주는 부모 대상이 돼주기를 원하는 이상적인 부모가 되달라는 얘기죠. 자기가 충분하게 체험하지 못했던 이상적인 좋기만 한 어떤 대상. all good object가 되달라는. 그런데 이분들이 경험한 것은 all bad object를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담자 안에 all good object와 all bad object가 있다는. 그래서 all good object를 우리가 투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역전인 속에 all good object가 돼야 되니까 내담자가 요구하는 뭐든 다 해줘야 될 것 같은 이런
역전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때 내담자들이 사이카틱한 환자들이 딜루저널 얘기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자기가 예수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은 어떻게 대할까요? 내가 예수님인데 내가 사람들 도우려고 얼마나 애를 쓰니 당신 아느냐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이분에게 이분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딜레마가 빠지는 거죠. 이 사람은 내가 예수라는 걸 믿으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분이 예수가 되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뭔가 한다면 이분의 정서 속에서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욕구가 좋은 뜻이 있다고 한다면 이 정서가 어쩌면 그것도 하나의 결핍이기도 하죠. 자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 같은 사람을 만나서 돌봄을 받고 싶은 욕구. 그러다 보니 반동형성으로 자기가 예수가 되고 싶은 욕구, 예수님이 되고 싶은 욕구,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욕구, 무조건 자기를 사랑해주는 대상을 만나고 예수라는 상징 속에서는 어머니죠. 결국은 내가 어머니가 노릇을 내가 어머니로서 사람들을 돕는다.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성으로 세상을 다 구하고 모든 사람을 돕겠다는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정서를 가지는 것은 이 사람 건강한 영성 같으면 이제 조금 다르지만 이분들이 사이카틱한 상태나 심각한 보더라인 상태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분이 정서적으로 자기의 결핍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사랑받고 싶었는데 충분히 받지 못한 것. 그래서 그 대신 세상이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고 싶은 욕구로 반동 형성이 일어났다고 보인다면 그 정서 자체는 우리가 조인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참 많은 사람을 돕고 싶은 그 마음 참 귀중한 마음이어서 저한테도 훈훈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조인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조인이 지나쳐서 그래 선생님이 정말 예수님입니다. 라고 가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딜루저널한 상황에 딜루저널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망상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이 망상 자체에 조인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수님입니다라고 해버리면 이거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병리적인 현상을 더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인을 할 부분은 아닌 거죠. 그렇다고 이 사람을 당신은 예수님이 아니라고 이걸 교육시키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또 비난받는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어렵죠. 그런데 그렇다고 이분이 우리로부터 전혀 수용되지 않는다는 비정한 대상이라고 느끼면 이분들 안에 있는 자기를 거절하는 대상, 리젝팅 아브젝트 혹은 자기를 박해하는 대상, 퍼스큐팅 아브젝트로서 존재하는 이 나쁜 대상, 올 배드 아브젝트를 우리에게 투사하니까 그럼 우리한테 엄청난 또 공격성들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올 굿 아브젝트나 올 배드 아브젝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대상들이 있을 때 이분이 우리를 가장 사랑스러운 대상으로 대할 때 오는 우리의 역전이 어떨 때는 아주 나쁜 대상으로 우리에 대했을 때 오는 우리한테 있는 엄청난 견디기 어려운 정서들이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셀프나 부분 셀프나 부분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서들이 오기 때문에 어떤 사랑과 미움의 정서가 강렬한 사랑과 미움의 정서들이 우리한테 오는 거죠. 어느 쪽에서 오건 이 서로 다른 정서들이 어떤 때는 사랑의 정서들이 오고 어떤 때는 강렬한 공격적인 정서들, 미움의 정서들이 이렇게 교차하는데 이것을 컨테인하면서 어떤 정서이거나 그 정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이 내담자의 정서를 그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진 정서 자체는 이걸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수용해주고 공감해 주는 태도가 이런 보더라이즘 환자나 사이카데믹 환자를 돕는데 기본적입니다. 정서적으로 이분을 품어내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딜루저라는 아이디어 자체에 공감하려고 한다면 이게 경계선 위반이 일어나 버리죠. 그래 치료 관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선생님이 저희 어머님처럼 이렇게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하는 것은 건강한데 선생님이 내 어머니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상징적 동등시에 내가 조이닝 해버리면 내가 이 사람하고 하나가 돼버리면서 경계가 무너져서 이분의 일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메타포로서 존재해야 되는데 메타포 상징이 아니고 상징적 동등시가 일어나는 상황에 가버리면 치료적 관계에 여기서 꼭 필요한 경계선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학자들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지만 잘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담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이 갈등 구조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이분들로부터 오는 압력은 무조건 all good object가 되거나 all bad object가 되도록 만들어낸.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여기서 enactment라는 개념을 가져왔는데 상현이라고 하는 것, 역전이 상현이라고 마치 역전이가 일어나면 우리가 어떤 행동화가 불가피하다고 하는 측면을 너무 강조한 것 같아요. 상현이라는 게 역전이 상현이 그렇게 이런 행동과 저런 행동을 하다 보면서 우리가 찾아간다 하는 개념인데 현실적으로 실패하는 경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좋은데 불가피하게 역전이 상현까지가 역전이에서는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으로 보여요. 잘 훈련된 분은 이 상현 단계에 거치지 않고 식별해내야 되죠. 그래서 이넥트먼트가 잘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넥트먼트가 그러니까 역전의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정서적으로 일어나지만 행동학까지 값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실패하지만 실패하면 성찰하고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데 이걸 줄이는 거가 치료에서 관건이죠. 역전이 저항에 우리가 계속 걸린다. 말하자면 여기서 역전이 상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저자는 카운터 트랜스 이넥트먼트가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치료해낼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것을 줄여가는 과정인데 이분들이 정서적으로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을 만족시키느냐 만족시키지 않느냐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가게 되면 이게 경계를 바르게 설정할 수도 없고 경계를 설정하는 한 만족을 시켜주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좌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분법이 지금 돼 있는데 온전한 만족을 주거나 만족을 주지 않거나 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정서적인 공감이나 지지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지지나 공감은 아니다고 하는 이 두 가지로 구별해야 될 것을 이분은 구별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이분의 논지를 따라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이 저자가 한 얘기와 또 제가 드린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 생각 어떤지 조금 나누시죠. 아까 그 갈등 이론하고 같이 좀 연결시켜 보면은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경계선 인격 구조라는 게 갈등이 그 경계가 나눠진다는 구분이 된다는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는 갈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갈등을 통합된 상태를 있는 것 자체를 이분들은 못하니까 그걸 나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뭐냐면 경계선을 없애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그 심바이오스처럼 들어가 버리는 것도 말하자면 타인과 나와의 경계를 없애버려야지 내가 갈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딱 밀착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올 굿이든지 올 배든지 그쪽 한쪽으로만 가야 되지 굿과 배드가 같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그렇게 상황이 그런 되는 거죠.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경계선 인격 구조인 사람을 대할 때는 일단은 그러면은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 행동 자체가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갈등을 없애는데 그 주력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예. 그리고 모두 이제 다 없애버린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어, 환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게 경계선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어떤 경계든지 간에 경계선만 주어지기만 하면은 이 사람은 갈등을 일으켜서 뭔가 정서적인 불안정처럼 느낄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되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그걸 만약에 나도 그런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 자신도 그걸 못 견뎌 가지고 계속 경계를 허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경계선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만족을 주는 행동으로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올 굿아웃시트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한다면 예. 실제로 이 사람의 요구에 내가 부응하는 결과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어떤 예, 말씀하세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걸 가지고 경계선 성격 구조가 있을까 없을까를 갖다 한번 진단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이분들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는 대상 관계를 이해를 그걸 수용할 수 없어서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을 쪼갰을지도 모르죠 원래. 근데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뭐좀 이렇게 걱정스러우면서도 재밌다고 할까요? 그게 보면은 종교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종교에서는 이제 올굿 올배드를 자꾸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한쪽으로만 이상적인 자기상에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니까 아까 교수 예를 든 것처럼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네. 나타나죠. 예. 뭐 이단도 그렇고 지난번에 한국에 보니까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신나라 그쪽에 뭐 어떻게 아가동산 그런 이제 가끔 유튜브 영상 올라온 거 보면은 어이가 없거든요. 어, 그, 그 지도자를 아가야 아가야로 부르면서 막 이러고 있고 막 숭배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이게 어머니 아기 이거 하고 자기들하고 이렇게 융합이 되어버렸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어머니 아기라고 하는 게 결국 융합돼서는 하나잖아요. 예. 그 현대 정신에서 자객적 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이분들을 잘 수용해 주라는 얘기지 현실적인 경계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봐요. 그 나르시스틱 전이 자체가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엄마에게 가졌던 정서를 느낀다는 아이들. 나르시스틱 전이가 일어나면 그래 엄마에게 느꼈던 정서를 고스란히 느낀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지나치는 경우에는 그 단순한 정서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대상이 되달라고 하는 요구까지 오니까 이렇게 되면 위험해지는 거죠. 그 집단이 말하자면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인식한 사람들이 딱 생각하고 인식을 하고 거기서 빠져나가는 선을 몰래 잡아다가 이제 뭐 죽이기도 했거든요. 그래가 그러니까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말하자면은 그 아이가 그 부모 살해 욕구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으면 본다면은 그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그 어른이 되고 성숙되어 가는 걸 못 견뎌 가지고는 유아적인 발상으로 그냥 그 유아적 그 환상 속에서 그 부모 사례가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 걸로 하니까 윤리적인 그런 것도 없고 다 자기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고 또 죄책감도 없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꼭 이단이나 그런 사이비 종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일반 종교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많은 경우에는 우리 실제 살면서도 보면은 이게 행동화가 안 되어서 살인이 안 일어날 때가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보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방법들을 막 해가지고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나잖아요. 네.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우리가 임상이나 사람들 대인 관계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게 부분 대상이라고 하는 것과 부분작이라고 하는 것, 이 개념은 대상관계 이론에서 온 개념인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보여요. 세사 대상을 어느 한 부분, 그 all good, all bad로 보는 이 입장, 이게 패러도이 스키조이드 포지션인데 멜라니 클라인의 대상관계 이론에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그러면은 대상을 항상 올굿이나 올배드로 쪼개서 본다고 봐요. 근데 이게 꼭 부정적인 것이라고 볼 부분은 또 아니에요. 인간 발달 과정에서 이거 스플리팅을 하지 않으면 식별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숙 과정에서 이게 다 퓨전돼 있으면 발달이 안 된다고 하는 또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좋고 나쁘가 아니고 이런 우리 마음 안에 두 가지 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편집 분열적으로 올굿과 올배드로 나누는 이런 우리의 마음의 층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통합해서 디프레시브한 포지션에서 전체 대상으로 보는 이런 측면 대상을 전체로 전체 대상 그리고 자기도 통합된 전체 자기로 기능하는 경우가 있고 어떻든 부분 자기로서 또 부분 대상과 접촉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누구나가 위기 상황에 가면 패러다임 스키조이드 포지션으로 가는 거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 그 상황으로 전쟁이 난다고 한다면 패러다임 스키조이드 포지션도 사람들이 다 회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의 층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마음의 층들이 그 사람의 인격 발달, 인격의 건강한 활동에서 환경에 부적응적으로 이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불가피하게 패러다임 스키조이드 포지션에 있어야 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그렇게 있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통합적인 전체 대상 관계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또 통합적인 단계에 있다고 하지만 또 거기서 반드시 갈등이 또 생겨나니까 거기서 불가피하게 또 패러다임 스키조이드 포지션이 또 형성이 되고 또 거기에서 더 발달해 나가는 것. 그래서 이게 어떤 변증법적인 발달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레이어를 항상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이게 여기서는 보드라인 환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런 현상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분들에게 극단화돼 있어서 그게 어떤 병리적인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건강한 사람들도 PS 포지션과 D 포지션을 항상 오고 가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어떤 성장해 나간다고 하는 측면에서 인간의 성장 모델로 이걸 잘 우선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성장 모델이 환경 부적응적이 됐을 때 병리적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병리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돌보느냐 하는 측면과 또 하나는 건강한 사람들이 인격 발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속에서 어떻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이 두 개는 두 가지는 같은 사이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근데 그 몇 년 전에 저희가 그 누군지 그분 학자분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나쁜 대상과의 동일시 아이가 자라면서 그렇죠. 굉장히 나쁜 대상과의 동일시가 아나 프로이드 얘기죠. Identification with the aggressor. 그러니까 원래는 안나 프로이드 얘기인데 저희가 현대 어떤 학자하면서 그거를 제가 공부하는 초기에 그때 강 목사님도 계셨고 들었었는데요. 아무튼 그 학자분이 누군지 생각이 안 나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굉장히 그 나쁜 환경을 제공하는 그 부모 밑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부모라든지 그럴 때 그 자기는 거부하면서도 나중에 그 나쁜 대상과의 동일시가 일어나고 자기가 또 그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경우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예. 근데 사실 보통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그 부모의 단점, 장점을 같이 수용하면서 인간이란 이런 것이다 라면서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는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분화시켜버리잖아요. 그렇죠. 양극단. 양극단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경계선 환자도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 아이의 경우라면 좀 다른 경우겠지만 어떤 생존 본능에서 나온 게 아닐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분화시킬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저는 그 당시에 느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보통 부모 같으면은 조금 화를 내고 꾸짖고 이런 것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고, 아, 조금 있으면 엄마가 화가 풀어주시고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 돼.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나쁜 기성과 동일시를 하지 않으면 생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경계선 환자도 그 아이의 경우와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어떤 경우에 결핍이 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름의 생존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긴 하지만, 나름의 그렇게 어떤 극단적인 어떤 본능적인 그것 때문에 이분화시키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주 상상. 중요한 관찰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어느 사례에서나 타고난 부분과 환경이 같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타고난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면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같은 환경에서도 타고난 부분 때문에 같은 대상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꼭 환경이 나쁘다고만은 환경이 완전히 나빠서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은 비슷한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보통 아이들이 크게 데미지 받지는 않은 환경에서 어떤 아이는 데미지를 심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대상과의 관계에서 그 서브젝티브하게 대상을 느끼는 게 좋은 대상으로 느끼지 못하고 나쁜 대상 측면만 느낀다고 한다면, 올 배드 아브젝트로만 계속 이 사람은 대상을 보기 시작한다면, 그 보는 것 자체가 어떤 환경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이분이 타고난 퍼스펙티브 자체가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환경에서도 사람들이 비슷한 트라우마를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트라우마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분은 그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참 이게 단순하게 환경이다 아니면 타고난 것이다 이렇게만 볼 수 없는 다양한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인간을 구체적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하고 직접 오랫동안 만나면서 이 사람의 상황을, 그리고 이분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배경,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은 모두가 하나의 교과서를 써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론으로만은 정말 사람을 돕기 어렵다는 것을 점점 더 느끼는 거죠. 섞이는 정도가 각각 다른 거죠.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로 생각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부모들의 그 이분화된 그 양육 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태도도 있는데 그 뭐 말하자면은 부모가 그렇게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서라기보다는 어떤 때는 그 지나친 또는 뭐 가혹한 수포이고 있잖아요. 그게 있을 경우에 그걸로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자꾸 옳고 그름과 굿과 배드를 어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도 도덕적 윤리적이면 이렇게 나누는 게 좋은데 지나치게 나눈다 보면은 그래요. 예, 배드 쪽은 우리가 없어야 되는 쪽이다 그렇게 하면은 자꾸 집착을 하게 되니까 그 분명히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닌데 행동 양식이나 어떤 증상을 보면은 마치 경계선 성격 구조인 것 같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거 보면은 지나친 수포 이거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부모 그렇지. 대상이라고 하는 게, 문제는 이게 부모가 내면화된 게 어떤 슈퍼이고라고 봐요. 부모의 여러 가지 태도들이 내면화된 게 부모가 사회를 대표하는 거니까 사회적인 규범으로 이렇게 정착이 되는데, 그게 어떤 초자라고 보는데, 문제는 부모는 부모가 내면화될 때는, 부모는 또 어떤 모습, 부모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슈퍼이고를 투사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래서 부모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가진 슈퍼이고를 자기 것으로 또 내면화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내가 내 자식에게 아버지가 아들이나 딸에게 자기의 슈퍼이고를 전수하는 꼴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 그 하나의 과거로부터 이런 규범들이 긍정적으로 전달되는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전달이 되는 거죠. 결국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업보죠. 그러니까 자기 당대에서 생긴 게 아니고 그 전에 그 전생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걸 자기가 몇 번 더 태어나서 그 전 전생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자기를 낳게 한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기의 전생이잖아요. 할아버지가 또 자기의 전생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전생으로부터 이 업보는 어쩌면 자기 내가 여러 번 태어나서 그 전생에서 지은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른 쪽에서 얘기하면 내 부모가 풀지 못한 문제, 내 조부모가 풀지 못한 문제, 그 위에 조상 대대로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결국 현재 나에게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이슈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동일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연결하게 이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어떤 이 동일시 문제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이걸 단절시켜줘야 되는 게 업장을 소멸시키는 거라고 같다는 얘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정신이 맑고 막 살아 있을 때 보면은요, 그 분열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냥 좌절했을 때, 막 삶의 회의감 느꼈을 때 오히려 더 건강하게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정신적으로 보면은 그래가지고 좌절하고 나니까 뭐냐면은 세상에 뭐 다 올바른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상당히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면은 그걸 건강한 건데 그게 바로 통합일이라고 있잖아요. 그 시점이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멜라니 클라인이 얘기하는 우울적 자리라는 것이 우울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학자들이 이쪽에 그 우울이라는 건 새드니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분 대상으로 계속 내가 나쁜 어머니라고 해서 계속 공격해 나중에 나쁜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이기도 하다. 그래서 부분 대상이 전체 대상으로 이해될 때 내가 한 짓이 내가 참 세상을 좋고 나쁜 것으로만 봄으로써 내가 세상을 헛살았구나 하는 느낌.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함부로 했던 것이 결국 나를 위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했구나 하는 이 정서가 온다면 이때는 이게 우울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하나의 새드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뭐 잘못한 거지. 정말 이게 잘못한 거고 이게 하나의 길티의식이라니. 이게 죄의식인데 이 죄의식은 건강한 죄의식이라는 거죠. 그 패러노이드에서 보는 그냥 무조건 나는 아무 가치가 없고 나는 그냥 모든 것이 나쁘기만 해서 이 세상을 살 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그런 죄의식이 아니고 여기서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대상. 그래서 내 안에도 참 내가 애써 왔지만 내 안에도 아직 깨치지 못해서 엉뚱하게 사람들을 공격하는 내 모습도 있었구나 하는 게 통합적으로 볼 때 느끼는 어떤 후회스러움 그리고 거기에서 슬픈 감정 그래서 이런 것을 써서 내가 사람들이 상처를 줬으면 그 상처를 기워 갚고 싶은 배상하고 보상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인격의 성장이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 강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딱 그 상황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제 주위에 그 경계선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좌절했을 때 오히려 진짜 저 사람이 조금 더 인간답다고 생각하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뭐라고 느꼈냐면은 저 사람이 파워를 가졌다고 생각할 때랑 파워가 나한테 별로 없구나라고 생각했을 때의 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자기가 파워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대로 그걸 휘둘러 갖고 오만 사람들을 다 괴롭히고 막
막 싫은 사람은 막 공격하고 좋은 사람만 이러고 막 굉장히 막 그 약간 좀 미친 사람처럼 그러다가 자기가 실패를 하니까 아 내가 약간 무력하구나 해서 약간 힘이 빠진 그 느낌 파워가 있고 없고를 느끼는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 케이스는 아직도 부분적인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파워라는 게 명확하게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좋다, 이거는 나쁘다라는 게 판단에 대한 자기의 확신이잖아요. 그게. 그럴 예,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자기가 나는 이럴 권리가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자기가 무조건 옳다가 숨겨져 있는 예, 거죠. 예. 그 all good self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대상을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가 all good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못 보고 공격해 버리는 거죠. 근데 그 예. 공격하는 것은 자기가 all bad를 상대방에게 투사해서 사실은 자기의 나쁜 것을 공격하는 거죠. 요약 최적의 거리를 설정하는 것은 치료자와 환자가 치료 계약을 맺는 첫 순간부터 우선시되는 과제이다. 경계선 환자는 치료자와의 관계에 존재하는 전문적인 경계를 반복적으로 시험하며 치료자가 부모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소망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한다. 정신치료 초기에 치료자는 심사숙고하기보다는 행동을 취해야 할 것 같은 내적 긴박감과 당혹감을 느낄 때가 많다. 약물 치료는 역전이 반응에 의해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 증상 및 성격 취약성을 근거로 약물 치료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전체적인 치료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치료적 얼개 및 치료 계약에 대한 이해를 확립하는 것은 정신치료가 행해질 수 있는 분석적 공간을 구축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치료비 지불, 회기의 길이, 휴가 조절, 회기의 빈도, 정신과 입원의 필요성, 자살 위기의 관리 및 전화 통화에 대한 방침 등의 문제는 치료 계획의 구성 요소로 다뤄봐야 한다. 한편 대부분의 역전이 상현은 유연하지 않은 치료 구조의 경직성 아래 숨어 있을 수 있다. 유연성과 경계선 사이의 균형은 치료자가 현재의 새로운 대상으로서의 역할과 과거의 과거 대상으로서의 역할 사이를 오가는 행위와 병행하여 구축된다. 이 저자는 유연성과 경계 사이의 균형을 맞춘다고 하는 이런 인식 자체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이거 자체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경계는 분명하게 세워야 되고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서 이분들의 욕구를 어떤 종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어떤 욕구는 충족시켜서는 안 되는 건지 그 상징적 동등시를 허용하지 않고 상징은 허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서적인 니드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정서적 박탈에서부터 정서적인 공감을 얻고 싶고 지지를 얻고 싶어하는 이 정서적인 니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그 니드를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서적 반응을 통해서 정서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분들을 상징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이걸 현실적으로 돕겠다고 하는 순간은 이 경계가 무너져버린 치료 관계를 설정하는 이 설정에 꼭 필요한 이 경계선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니까 치료 행위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런 어떤 바이올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지만 바로 그것이 역전이 저항 혹은 여기서 이넥트먼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현이라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건 실패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 역전의 저항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행동학까지도 어떤 역전이 한 현상으로 보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는 것이죠. 역전이 저항으로 해서 역전의 저항에 의해서 행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으면 바로 인식하고 역전의 저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역전이를 자기가 컨테인하는 것으로 이분들을 도와야 된다고 하는데 이 기본적인 어떤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경계선을 언제든 이걸 경계를 유연하게 할까 아니면 더 경직되게 할까 이런 선택이 아니고 경계선은 항상 지키되 그 경계선 안에서 이분들이 자기들이 버림받지 않고 이분들이 지지받지 못하고 버림받는다는 느낌이 가지 않도록 정서적으로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 해주는 정서적인 공감 속에서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이분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정서적으로 이분들을 충분히 컨테인하고 수용해주는 이 관계, 이거 자체를 어떠면 경계선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건 경계를 지키면서 정서적으로 이분들을 담아내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분들의 현실적인 욕구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은 치료 관계를 잘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같은 현상을 설명해내고 있는 것 같지만 어쩌면 잘못 읽힐 수 있도록 글이 쓰여지지 않았나 싶어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이제 뭐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으면 유연성과 경계 사이 균형이란 말을 그렇구나 하고 했을 건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 둘 사이는 이렇게 비교할 상황이 아닌 전혀 다른 개념으로서 오는 건데, 해놨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경계선 성격 구조에서 현실적인 욕구 자체가 보니까 그 융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융합 욕구예요, 바로 그게. 그래서 그 융합인데, 그 융합 욕구가 이제 올 굿이냐 올 배드냐 이에 따라 가지고 그 융합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경계선이 그냥 경계선 환자에게 경계가 중요하다라고 했는 말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뭐랄까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런 또 갈등 이론과 또 이제 같이 접목해가지고 생각하니까 참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얘기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마치 경계선 환자는 경계선을 적절하게 유연하게 하고 타이트하게 하고 이러면서 치료하는 것처럼 잘못 이해가 되어버리고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그 경계선은 무너뜨리면 사고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계선이 넘어서기 시작하면 아까 얘기한 프로페셔널 에틱스가 위반되는 상황이 일어나 버려요. 이 사람을 실질적으로 안아주고 피지컬에 컨택을 하거나 성적 접촉을 하거나 이 사람의 식당에 데리고 와서 음식을 먹여주거나 이런 상황으로 가버리면 큰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경계선 환자를 돕는데 경계선을 내가 치료자가 무시하는 상황이면 이건 치료에 실패예요. 큰 사고가 나버리는 거죠. 저는 근데 지금 예로 든 그 약간 경계선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다는 그 사람이 경계선 환자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부분에 불과할 텐데, 그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그분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치료 같은 것도 받으러 가기도 하고 뭐 무슨 어디도 가기도 하고 하는데요, 굉장한 권위를 원하더라고요. 그 어떤 수준과 어떤 권위를 원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올굿 아버지들을 원하는 거죠. 그거 아니면 수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실은 만약에 제가 치료자라고 하면 제가 그 수준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어떤 경계가 어떤 권위를 대체하는 어떤 그게 되지 않을까. 그 경계를 확실하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어떤 이 치료자의 어떤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는 어떤 형식적인 무엇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무슨 학교를 나오고 무슨 자격이 있고 이걸 떠나서요, 그냥 내가 만약에 어떤 자격의 치료자로서 그 사람 앞에 서면 진짜 이건 다른 이유에서 경계를 무너뜨리는 일이, 그 형식적인 링의 어떤 이거 펜스를 무너뜨리는 일이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어떤 경우에는 실제 제가 수호비전 속에서 나오는 경우는 아주 학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오는 경우에, 그러니까 뭐 하버드를 졸업한 사람이 왔다거나 뭐 이제 예일을 졸업한 사람이 왔을 때 자기가 이 사람이 원하는 이상적인 대상이 되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프레셔를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는 모습으로 드러나 버리는 경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경기가 무너져 버릴 가능성이, 이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그냥 무조건 되어버려요. 이분들의 요구가, 그러니까 현실적인 요구는 충족시켜 줄 수 없는 부분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과 충족시켜 줄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별해야 이분의 슈퍼이고가 형성이 되죠. 그렇지만 그걸 칼로 물을 자르듯이 인지적으로만 그렇게 접근하고 해석적으로 접근해서 이건 되는 거고 이건 안 되는 거다. 아까 이 저자가 얘기한 계약서 써가지고 이것은 되고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바이올레이션이다. 이렇게 인지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이분들이 치료에 머물지를 못해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통찰을 가질 수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 좌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려면 정서적으로는 이분들을 충분하게 수용해야 해요. 융합하고 싶어하는 것은 정서적인 충분한 지지와 공감 속에서 어떤 이분들의 정서적인 니들은 채워줘야 되는 거죠. 이분들 그 아까 성장에 필요한 니드라고, 성장에 필요한 것들은 이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부모로부터 충분한 정서적인 지지와 자양을 받아야 되는 그 부분에서는 부모가 해주지 못한 역할을 하지만 현실적인 욕구를 내가 채워주는 대상으로 가면은 적절한 좌절이 있어야만 이분들이 이구가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이율배반적이죠. 이분들을 돕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인 욕구를 우리가 다 들어주게 되면 이분들은 자기가 할 이유가 없으니까 부모가 다 해주세요.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상황이, 인격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스스로 그 일을 하도록 하려면 정서적으로는 수용해주는 어떤 대상이 돼줘야 된다. 이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분 스스로가 자기의 좌절을 견뎌내는 힘들을 조금 더 배양해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좌절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안에 있는 성장 잠재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고 자기의 포텐셜을 자기가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의 관계는 항상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세상을 살아왔는데 자기를 실망시키긴 하지만 경계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자기를 버리지 않는 대상을 만난다고 하는 게 중요하죠. 보통은 이 사람의 경험 속에서는 경계를 무너뜨려서 자기를 한동안 계속 좋은 사람으로 기능해 주다가 나중에 도망가는 이런 패턴들이 있는데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서도 자기를 버리지 않는 대상을 본 적은 없다 말하자면 이게 예술적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 사람이 정서적으로는 자기를 수용해주는 대상을 만나서 자기가 잊고 싶은데 현실적인 것은 해주지 않아서 좌절이 많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좌절되는 부분은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자기 스스로 건강과 타협병성을 해내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가려면 우리가 정서적으로는 이분들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정서들을 컨테인하고 소화해서 우리가 소화된 정서를 가지고 이분에게 필요한 때는 이모셔널 피딩을 해줘야 된다니. 부모가 해주지 못하는 정서적인 자양을 공부해주는 그 역할을 하되 현실적으로 이 사람의 기능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저는 하나 이분들에게 필요한 경계라고 이해를 해요. 저도 그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치료를 진행하면서는 여러 가지 진전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정서적으로는 따뜻하게 수용해주는 어떤 태도와 그런 그 대화를 하지만 사실은 딱 형식적 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형식적인 경계와 선과 지켜야 될 것으로 적절한 좌절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냥 제가 머리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서적으로 좌절을 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정서적인 대화로 하는 것은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좀 더 말하고 좀 더 떠들고 싶어 하는데 여기 이거 세션이 끝났습니다라든지 진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신체적인 접촉이나 같이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좀 거부를 한다든지 이것은 어떤 형식적인 세팅이나 이런 경계로만은 처음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냥 상상만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거 좀 딴 얘기인데요.
네, 봤어요. 딴 딴 얘기가 얘기인데 뭐 재밌는 얘기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재밌는 게 아니라 아니 제가 그 옛날에 거기 위에서 설교하시는 분들 그거를 많이 여러 번 들었었는데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가 목사님들이나 여기 선직자의 그런 위치나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은 그분들 자체가 어떤 존재가 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성당에 가가지고 신부님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따뜻하시고 아버지 같은 느낌이 있지만은 굉장히 제 그냥 신도로서는 대리자의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예, 근데 그때 그 위에 분들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은 그분 자체가 어떤 존재가 돼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치료자의 어떤 올바른 틀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사람들의 그거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을 하는 내용은 굉장히 따뜻한데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적인 어떤 형식적인 이걸로 우리를 꽉 누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로 잘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제가 목사님들이나 그냥 신부님들을 보면 그런 느낌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비교할,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근데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심리를 완전히 제압하는 힘이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하느님이 따로 있으니까 그분을 모시자가 아니고 그렇죠. 내가 어떤 존재야, 내가 아버지야, 내가 어머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 동등신을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교묘한단 말이에요. 그게 쇠뇌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 전에도 얘기하는데, 그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듣는데, 들고 뛰는 그 10대 아이들이 조용했었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시는 동안. 심리적으로 완전 제압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말하는 내용은 굉장히 따뜻해요. 굉장히 아, 따뜻한데 그래서, 예, 심리적으로 뭐라고 할까, 우리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으로 통제를 하는 거예요. 느낌이라니까요. 그래서 꼼짝을 너무나 못하는 그거 거죠. 너무나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가 굉장하신 것 같고, 아, 어떻게 그거를 좀 그렇게 구사를 하시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사실은. 근데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는 유혹이거든요. 목회자들도 교회 목사들도 아, 그렇게 되고 싶어 가지고 노력하는데 결과는 뭐냐면은 그 신도들의 어떤 성장을 방해하고 영적 성장을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음, 건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그런 그 욕구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뭐 그 그래, 그 말하자면 잠재된 욕구하고 융합이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예. 무서워지죠. 그러니까 그 이 사이비 종교 뭐 아까 얘기했던 아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목숨을 걸고 융합이 되는 것은 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융합을 완전히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사로잡는 거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치료자 입장에서도 환자와 융합되면은 그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훌륭한 치료자가 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족을 시켜주고 근데 사실은 그거는 더 악화시켜 나가는 것이지 결코 치료가 아니라는 건데 그 제가 그 수업 때 여러 번 이제 뭐 비쳤던 내용들이 뭐냐면은 왜 이제 그 종교가 문제가 될 경우가 뭐냐면 많은 경우 그런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 그런 지도력을 배우고 싶거나 갖고 싶어 가지고 그게 딱 예수님께서 처음에 시험 받았을 때 유혹이랑 같은 유혹인데 같은 거, 욕이죠. 거기에 다 빠져가지고 경계를 딱 나누는 게 아니라 융합해버리는 하나님과 융합해버리고 싶어하는 욕구들을 그대로 사람들한테 전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교인들 중에서도 저를 찾아온 사람 중에서도 뭐라면은 자기는 신과 융합한 하나님과 융합하는 사람인데 융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는 건 마찬가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는 순간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영적 지도력이 없다 그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붙잡으려고 그러면은 제가 그런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데 안 붙잡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폭 두목들도 뭘 이용하냐면 조폭 두목들이 엠퍼티가 굉장히 강한 사람, 엠퍼티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죠. 상대방의 심리가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하는 거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알고 무엇이 어떤 리드가 필요한 것인지. 합리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떨 때 사람들이 막 화를 내는 것은 뭐냐면 그 화나는 부모에게 절절매던 그 어린아이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이 사람하고 대등한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막 화를 내는 순간 과거에 자기한테 화를 내고 야단쳤던 부모 이미지가 강한 사람들은 그 이미지와 같이 있을 때 자기가 느꼈던 그 어린아이로서 힘들었던 정서로 확 내 정서가 가버리는 거예요. 이 전이 정서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굴종적인 어린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화내는 거. 이 사람이 자기가 부모 대상으로서 기능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이게 능숙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제압하는 능력이에요. 자기가 아주 엄한 부모처럼 확실하게 잘못을 꾸짖을 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따뜻한 것 같지만 엄격하게 이 얘기를 한마디 딱 하면 여기서 숨도 못 쉬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돼버린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능숙해서 사람들 자기가 필요할 때는 이 기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제압하는 능력을 이 사람들은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정신분석이나 심리학이 이거 자체는 굉장히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머니플레이션, 사람들을 조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사람들을 자유스럽게 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머니플레이션, 조작하는 이런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정신분석 연구소에서는 어떤 면에서 사람을 받아들일 때 인성이 괜찮은 사람인지를 봐야 되는 이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도의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위험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의 창설자이며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 공동소장으로서 정신분석가들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과목은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 가설, 즉 무의식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심리적 결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욕동 혹은 본능에 대한 이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원본능과 자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리고 자아는 어떻게 발달하는 것인가, 그리고 자아와 원본능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아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자아가 가지는 방어 기제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나누면서 자아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대상관계가 발달함에 따라서 초자아가 발달하게 되는데 초자아의 발달 과정과 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신분석이 무의식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와 재치 그리고 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이 심리학 전체를 다루는 일반 심리학이긴 하지만 연원적으로 정신병리 측면에서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리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정신적 갈등이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또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도 정신적 갈등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정신 기능과 정신적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이고나 혹은 셀프라고 하는 자아나 자기를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분석에는 다양한 학파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학파들을 각각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정신분석들을 정신분석이라는 큰 틀 안에서 통합해야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정신분석이 왜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겠고, 그리고 정신분석 자체가 영성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 인간 발달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한다고 할 때 정신분석과 영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